홍콩 문제로 인해서 동북아의 많은 국가들은 홍콩의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으로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은 홍콩과 비슷한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면서 자국과 다국적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며 비교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국적 기업 유치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기업이 한국을 낙점하면서 일본이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실망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뉴욕타임스가 홍콩에 있던 디지털 뉴스 거점을 홍콩 보안법을 이유로 서울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일본의 민영방송사 네트워크인 니폰 뉴스 네트워크는 다소 아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나운서가 뉴스를 전하자 해당 보도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서울입니까? 라고 질문했고 한 패널은 놀랐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가 다시 도쿄가 아니네요 라고 재차 확인하자 패널은 도쿄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방송의 태도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서울에 안 간 것에 대해서 의아함과 동시에 대단히 큰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회사가 서울로 본부를 옮기는 것은 자신들의 선택인데 굳이 의문을 표시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일본에서 당황하는 이유는 나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을 비롯해서 언론들은 지금까지 헤드쿼터, 즉 지사를 둘 때에는 전통적으로 홍콩 아니면 도쿄를 가장 선호했기 때문에 서울로 갔다는 것에 적잖이 불쾌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언론사는 뉴욕타임스로 꽤나 알려진 언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충격은 더욱 큰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하면 최근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적지 않은 활약을 했는데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미국 회사가 한국을 낙점했다는 것이 앞으로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날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홍콩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빠져나오면서 동북아시아의 거점을 마련하게 될 것인데 기사거리나 보도할 중요도가 높은 중국과 가까우면서도 여러가지 조건이 맞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지만 그 중에 한국이 대안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코로나 상황과도 관련이 깊다는데요. 한국은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기업들이 이전했을 때 일본보다 자유로운 취재와 미팅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예기치 않게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감염자를 접촉했을 때에도 손쉽게 테스트를 받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한국입니다. 실제 세계은행은 한국을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직원들의 지정병원으로 결정해서 코로나 및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한국에서 치료받게 했습니다. 역시 일본 언론은 이에 관해서도 보도했었고 네티즌들은 한국은 믿을 수 없다는 댓글을 달았고 일부 매체들도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인데 굳이 세계은행은 한국을 지정했는지 모르겠다며 초반 방역이 부실했던 한국인데 잠깐 확진자가 줄었다고 지정치료국으로 선택한 것은 무리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역시 한국은 확진자를 해외발 감염자를 제외하고는 20명 이하로 관리하며 일본에 비해서 매우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다국적 기업이 직원 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안전한 근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나라인 한국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한국에서의 BBC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한국을 집중 취재하면서 초반에 한국이 코로나에 고전했다가 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담았고 전세계가 궁금해하는 K방역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는 특종을 잡기도 했습니다. BBC 특파원인 로라 비커는 거의 매일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트위터로 알리면서 한국 상황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고 한국에 있는 게 얼마나 안전한지 알렸습니다. 한국의 방역이 성공했다는 것이 다국적 기업은 물론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안으로 떠올랐다는 것인데 지난 20일 빌 게이츠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한국 정부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이츠 회장은 특히 훌륭한 방역과 함께 한국이 민간 분야에서 백신 개발에 있어 선두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이츠 회장은 한국이 세계 백신연합 가비에 기여의지를 표했다면서 감사하는 뜻을 밝혔는데 가비의 경우 일본이 이사국으로 진출하려는 포부를 가지고 거액을 기부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일본도 백신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들어 보급하려고 하지만 역시 한국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빌 게이츠와 멜린다 부부는 일본이 아닌 한국을 수차례 방역 강국으로 칭찬하며 백신 개발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등 여러 가지로 국제사회에서 비교당하며 밀리고 있는 일본의 형국이 연출되는 것이죠. 여기에 결정적으로 일본 언론은 홍콩 사태로 인해서 한국으로 오는 기업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의 기업의 이전이 아니라 도쿄가 예전의 위상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미래 첨단 산업에서 일본이 한국에 뒤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던 차였습니다. IT와 5G 인프라는 물론이고 반도체 업체들도 이제는 한국을 대세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화웨이 5G나 전기 자동차 등 미래 산업에서 영향력이 작을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다양한 국면에서 이미 많은 국가들의 신뢰를 잃어 동북아시아에서의 홍콩 지위가 약화되면서 한국이 급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뉴욕타임스가 한국에 온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 뉴욕타임스행을 보도하면서도 거북한 것은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니폰 뉴스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뉴욕타임스가 서울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이전 장소로 도쿄도 후보에 올랐지만 외국 기업의 우호적이고 아시아의 주요 뉴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서울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14일 밝힌 서울행 이유 3가지 중 2가지만 전하고 나머지 하나인 독립된 언론은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등 4대 일간지를 비롯해 교도통신, NHK 등 일본의 6개 주요 매체의 관련 보도를 보면 아사히 신문만 독립된 보도기관의 존재를 서울행 배경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사히는 진보 매체 중 하나로 아베 내각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을 하는 언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출 규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에서도 아베 내각의 모순을 지적하는 등 일본에서 보기 드문 언론사이기도 합니다. 다른 매체들은 언론 보도의 독립성이 뉴욕타임스가 서울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밝힌 3가지 이유 중 한두 가지만 거론하거나 이유 자체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온라인 매체인 리테라는 NHK와 니혼게이자이 등 주요 매체가 뉴욕타임스의 서울행 이유 중 보도의 독립성을 빼고 보도했다면서 뉴욕타임스 디지털 뉴스 거점 이전을 둘러싼 보도에서도 일본 미디어의 한심한 모습이 드러났다고 지난 19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리테라는 2012년 2차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언론 자유의 후퇴를 거론한 뒤 한국에 졌다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재 일본에서의 보도의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위험한 수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 언론의 독립성을 일본보다 높게 평가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 신임 최고 경영자로 최근 발탁된 메러디스 코핏 레비엔 현 최고 운영 책임자가 독립 저널리즘에 대한 포부를 밝힐 정도로 뉴욕타임스는 보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편집진과 임원진은 최근 사내에 공유한 글에서 중국의 포괄적인 홍콩 보안법이 사무소 운영과 저널리즘에 어떤 의미가 될지 불확실성을 조성했다며 디지털 뉴스 거점 이전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이며 언론 독립성이 한국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가 의문이 생기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베 내각 2차 집권 이후 일본의 언론 독립성은 한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바로 아베 정권의 비위를 잘 맞춰야 언론들도 살아남기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공개한 2020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42위, 일본은 66위였습니다. 한국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므로 순위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런 요소도 없지만 한국보다 현저하게 순위가 밀리는 것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베 내각은 자신들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정부 비판적 언론사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진보신문으로 속하는 도쿄신문의 경우 정부 인사가 나오는 정례 기자회견 자리에서 질문을 2가지 이하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다가 기분이 나빠지면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7년 일본 부흥청 장관은 구마모토 지진 1년 뒤 수습 관련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가 지진 피난민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부흥청 장관과 당국이 무책임한 게 아니냐고 하자 장관은 화를 내면서 기자 보고 무례하다, 나가라, 당신은 2번 다시는 오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사들 정부를 비판하면 광고주로부터 광고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정부 관련 인사들이 직접 광고주들에게 해당 언론사에 광고를 내지 말라는 압박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언론은 일본에서는 독재에 가까운 언론 자유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번에 한국에 오기로 한 뉴욕타임스는 아베 정권 이후에 일본 언론 자유도는 32위에서 66위로 급 하강했다며 분명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정부는 5월 13일 바로 오늘이 원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기 시작하는 날짜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꾸었고 이에 따라 그동안 굳게 문을 닫았던 호텔, 관광지, 동물원, 목욕탕,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야구장, PC방, 실내체육관 등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30일부터 5월 5일까지 5월 4일 하루만 휴가를 내며 무려 6일 동안의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었고
놀랍게도 무려 19만 6,138명이 제주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치 이번 사태가 종료된 듯한 분위기였죠. 대신 정부가 권고한 대로 다른 사람과 최소 2m 이상의 거리를 두기, 밀폐된 공간은 수시로 환기시키기, 공공시설에서 개인 물품을 사용하기 등을 모두가 잘 준수해준 덕분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를 제외하면 한국 내에서 지역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계약을 시행했다면 한국이 전세계 선진국 중 최초로 국가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도 아주 큰 문제가 말이죠. 문제의 장소는 19만 인파가 몰린 제주도가 아닌 바로 서울 이태원이었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이태원 클럽 5곳을 방문한 사람은 총 5,517명, 이 중에서 2,405명과는 통화를 완료하고 검사 대상임을 통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 격리를 시행하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나머지 3,112명이 문제였습니다. 1,130명은 통화를 시도하려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로 검사 대상임을 알렸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1,182명은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바람에 이들과 통화조차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이들 중 벌써 7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들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들까지 확산하면서 총 확진자 수는 순식간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84세 여성은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외손자로부터 감염되었고, 강북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은 클럽을 다녀온 탓에 자신의 어머니까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은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며 성실히 마스크도 착용했지만 결국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직장 동료로부터 감염됐고,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소속 하사도 클럽을 다녀온 후 여러 간부들과 접촉했는데 결국 클럽을 다녀온 하사 외 3명의 군인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이태원 사태 확진자가 서울 63명 뿐만 아니라 경기도 23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전북 1명, 제주도까지 전국에 퍼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전 세계가 극찬하던 한국의 방역 관리 능력에 열등감을 느꼈던 일본이 이번 이태원 클럽 사태에 대해 신나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NHK는 한국 정부가 이태원 클럽에 다녀간 3,000명 이상의 방문자들의 연락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고,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상황은 완전히 생략한 채 한국의 휴대전화 데이터 및 신용카드 명세서 등을 이용한 추적 방식을 인권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며, 이를 접한 독자는 마치 한국 정부가 개인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팬타임스도 현재 한국에서는 이태원 사태가 가장 큰 트렌드라며 아사히 신문과 마찬가지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을 본받으라 했던 여러분, 이번에도 한국에서 배우자. 한국의 세상의 본보기라 했는데 이런 집단 감염이 본보기인 거냐? 한국의 스탠다드가 이 정도다. 한국이 세상의 귀감이 되고 싶다는 것은 2020년 웃음 유행어 대상 후보작 등 이번 이태원 사태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동안 일본이 얼마나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이태원 사태 첫 확진자가 나온 5월 6일 후에 일주일 만에 놀라운 속도의 대응 능력과 치밀하면서도 강력한 대처를 보여주며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이들 중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3,112명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국내 3대 이동통신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태원 클럽 인근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 이통 3사는 감염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다가 논란의 이태원 클럽 5곳은 주변에 기지국이 무려 17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방문자를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형 기지국이라고 해서 건물 안에 설치된 기지국이 클럽과 클럽 건물 안에 머물렀던 이들의 휴대전화 기록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확한 방문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조치는 역대급으로 강력했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이번 사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근처에 있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즉각 검사 이행 명령을 내린다 전했고, 대상자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방역 당국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경기도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클럽과 노래방에 대해 2주 동안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 하며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클럽 방문자들을 향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8조 사망의 역학조사, 43조의 건강진단, 47조의 격리 및 대인 접촉 금지에 의거해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본인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한다면 그로 인해 경기도가 사용해야 할 방역 비용까지 모두 청구하겠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표 주간지 타임은 한국은 조기 발병을 효과적으로 처리했다는 찬사를 받았고, 민주주의 정부가 어떻게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모델로 자리 잡았다 라며 듀크 글로벌 연구소의 보건정책 영양센터 소장 개빈 야메이 박사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행히도 한국은 고품질의 시스템을 구축해 테스트, 접촉자 추적, 감염자 관리, 노출자를 격리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다. 이번 이태원 사태를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이태원 클럽 대응도 전세계의 모범 방역 사례라고 소개하며 피터 드로박 옥스퍼드 대학 사이드 비즈니스 스쿨 보건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세계 국가들이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다. 우리가 검사, 추적, 격리하는 것이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한국의 강경한 대응은 우리가 그대로 베꼈을 만한 모델이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대응 관리가 부실하고 정치화한 국가들에서는 힘든 일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 방송에서도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서 일본이라면 불가능했을 일을 한국이 해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후지TV의 톡쇼 바이킹에 출연한 히가시 코쿠바루 히데오 전 미야자키현 지사는 한국은 신용카드와 CCTV, GPS, 기지국을 통해 한 명 한 명씩 추적하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 라며 한국의 시스템을 극찬한 반면, 그는 일본 자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번 사태를 팩스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다.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PCR 검사를 했는지 등을 일일이 손으로 쓴 다음 후생 노동성에 팩스로 보내고 있다니 말도 안 된다. 5월 13일 바로 오늘 개최되는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일본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역 노하우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상황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 정부가 설치한 전문가 회의에서 오미시게루 부자장은 실제 일본의 확진자 수치는 발표된 수치의 10배일지 15배일지 그것도 아니면 20배가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보고된 숫자보다 많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전했습니다. 일본 내 최악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자 아베 총리는 임상 승인을 끝내지도 않은 일본산 치료제 아비간을 이번 달 안으로 승인하겠다 밝혔습니다. 선승인 후임상 이라는 위험한 시도를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계 꼴찌의 대응 능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에 최근 한국이 쐐기를 박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1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서 이번 달 말까지 일본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필요 충분 조건은 모두 갖춰졌다. 수출 규제를 원상 회복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 전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문제 삼았던 것이 한국의 수출관리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인력이 대폭 늘어난 데다가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더 이상 일본이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